사실 2024년부터 조금씩 나타났던 현상인데요. 2025년에는 눈에 띄게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제 리뷰의 양이 확연히 줄었죠. 2024년에 44편의 리뷰를 했었는데 2025년에는 29편을 했으니 거의 60% 수준으로 감소한 셈입니다. 변명을 좀 해보면요. 제 개인적인 삶의 변화가 있으면서 그것이 결국 술 한잔 채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채널이 제 생활보다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라며 아쉬움을 뒤로한 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자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용 가능한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2026년에는 더욱 소홀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결코 이 채널을 포기할 마음은 없는데요. 어떤 큰 야망이나 대의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럴 능력도 안 되고요. 다만 영화를 감상하고 곱씹으며 대본을 작성하고 리뷰 영상을 최종 완성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너무 재밌고 제 삶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더해 댓글을 통한 피드백을 보는 즐거움도 있고요. 제가 꼴에 별점을 매기기는 하는데요. 별점이 낮은 작품이든 높은 작품이든 리뷰 행위가 주는 즐거움의 양과 질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무튼 한 달에 단 한 편 혹은 그 이하 수준으로 업로드하게 된다 해도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2025년에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면 끝장 프리뷰 영상이 꽤 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로버트 저메키스의 히어를 시작으로 신재호 감독의 막내인 얼굴 없는 살인자들까지 6편의 프리뷰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모두 의뢰를 받고 진행한 창작물입니다. 제가 채널에서 이벤트를 진행했던 시사회권, 전용 예매권 외에는 금전적으로 받은 것은 없지만 어쨌든 홍보 목적을 띠고 제작한 영상이었기 때문에 끝장 리뷰와는 다르게 리뷰 끝에 별점을 매기지는 않았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 한들 그런 내용을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했어도 의뢰한 쪽에서 기각했겠죠. 그 중에는 좋은 작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작품도 있었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영상 속에 저의 의견을 좀 발라놨다고 생각하는데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네요. 무튼 로버트 저메키스의 히어에서부터 올리버 라세의 시라트까지 총 29편을 대상으로 베스트를 추려보았고요. 프리뷰, 넷플릭스 개봉작, 재개봉작 모두 포함하여 극장, OTT를 통해 관람하고 리뷰를 한 영상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후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어, 로버트 저메키스, 컴플리트 언노운, 제임스 맨골, 미키 세븐틴, 봉준호, 에밀리아 페레스, 자크 오디아르, 언젠트 오퍼레이션, 가이 리치, 스콧 백, 브라이언 우스, 헤레틱, 자크 오디아르, 예언자,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 홍상수, 신성한 나무의 씨앗, 모함마드 라슬롭, 데니 필리포, 마이클 필리포, 브링 허백, 루카 구아다니노, 퀴어, 장피에르 멜빌, 그림자 군단, 토마이 신지 이사, 렌 와이즈먼, 발레리나, 윌리엄 와일러, 로마의 휴일, 이정철 마지막 숙제, 마이클 생크스 투게더, 미야자키 하야오, 모노노케 힘에, 박찬욱 어쩔 수가 없다, 크리스티안 패치홀드 미러 넘버 3, 캐서린 비글로우,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기에르모 델 토로, 프랑켄슈타인, 황경성 리플레이, 이재희 넌센스, 한상욱 허들, 막내인 얼굴 없는 살인자들 신재호,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 짐자무시, 화양연화 특별판 왕가위 시라트 올리버 라세. 2025년 술 한잔 베스트 10 지금 시작합니다. 10위 화양연화 특별판 왕가위. 이 작품은 2026년 1월 1일에 관람했는데요. 본편의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 저에게는 화양연화와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몇 년 전 리마스터링 재개봉을 통해 한번 만났거든요. 무튼 9분이 추가된 특별판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없는 오리지널 버전보다 더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9분이 없어도 이미 완벽한 화양연화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과 같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겠죠. 물론 화양연화는 이미 여러 차트에서 역대 레전드 영화 중 한 편으로 손꼽히는, 심지어 영화사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그런 작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발언을 하나만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왕가위의 최고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중경삼림 타락천사가 조금 더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양연화 좋은 의미에서 개성이 정말 강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제 채널에 왕가위 영화에 대한 리뷰를 한 편 업로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9위 이사 소마이 신지. 본편의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사실 저는 몇 년 전 소마이 신지의 태풍클럽 재개봉 리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아쉽게 놓치게 되었고요. 시간이 좀 흘러 이 작품 이사를 통해 소마이 신지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른 같은 딸과 자식 같은 부모가 나오는 이 작품은 렌의 성장 영화이기도 한데요. 후반으로 치달을수록 판타지적이고 심지어는 영적인 느낌까지 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영화 종료 후에 에필로그처럼 나오는 시퀀스인데요. 렌은 친구들 무리해서 혼자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고요. 마치 영화 촬영장과 같은 그곳에서 소녀는 급성장한 아이 같은 폼으로 돌아다닙니다. 육체는 소녀인데 세계 속에서는 어른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스트랄한 느낌을 주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펼쳐진 렌의 서사와 오버랩되면서 복잡 미묘한 감흥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소마이 신지의 세계는 언제나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위 신성한 나무의 씨앗 모함마드 라슬로프. 어쩌면 이 작품은 2025년 술 한잔 베스트 10에서 가장 노골적인 정치적 영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란의 현재를 스마트폰으로 찍는 장면들이 영화 속에 삽입되어 있죠. 히잡 시위 등등 말이죠.
주제도 선명합니다. 제목부터 그런데요. 나무는 무엇이고 그것의 시작점인 씨앗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창작자가 의도한 방향성과 포개질 것 같습니다. 어떤 평론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성한 나무의 씨앗은 막내딸 사나가 아버지 이만의 총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 의문을 품는 관계. 그러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해서 혼돈의 카오스를 만드는지를 질문하는 관객과 그렇지 않은 관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저는 평론가가 무슨 의도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알겠더라고요. 무튼 저에게 극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마지막 시퀀스인데요. 가족을 추격하던 이만이 바닥으로 파묻히며 묘목 혹은 씨앗처럼 되어버리는 바로 그 장면 말이죠. 지난 2024년 술 한잔 베스트 10에서도 중동 감독의 작품 자파르 파나히의 노베어스가 있었는데요. 올해도 이렇게 중동 작품이 한 작품 들어왔습니다. TMI지만 자파르 파나히의 그저 사고였을 뿐도 꼭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기도 합니다. 7위 모노노케 힘의 미야자키 하야오. 모노노케 힘에는 국내에서 원령공주라고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작년 9월 4K 리마스터링 재개봉을 했고요. 그 기회를 통해 저는 아이맥스로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아이맥스라고 해서 작품이 더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화를 더 시원한 시야로 관람할 수 있었다 정도의 장점이 떠오르네요. 무튼 저는 이 작품을 두 번째 관람하는 것이었는데요. 생각보다 기억이 나지 않거나 제 기억에 왜곡된 부분이 많아 좀 놀랐습니다. 다만 첫 관람의 기억을 떠올리면 사슴신의 목이 절단되었을 때의 충격이 선명한데요. 이 부분은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몰입했던 것인지 사슴신에게 그러면 안 돼! 라고 속으로 하울링을 한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모노노케 힘에는 단순히 자연 대 인간에 대한 이분법의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은 자연대로의 섭리가 있고요. 인간은 인간대로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은 세계에서 공존하고 있죠. 자연은 자연 속에서 본능적인 생과사가 있는데 반해 인간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한 고의적인 생과사가 존재하는데요. 이 두 세계관이 복합적으로 얽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하는 작품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6위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 홍상수. 본편의 리뷰에서도 언급드리긴 했는데요. 한때 홍상수의 세계에 푹 빠져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러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요. 영화를 사유하는 재미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영화 리뷰를 하는 것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도 바로 홍상수의 작품들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수많은 좋은 작품들을 탐닉하다 보니 홍상수만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영화를 넓게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언제나 홍상수 신작 소식이 들리면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저런 상황으로 인해 올해는 홍상수를 꼭 만나야겠다는 다짐을 했고요.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 개봉날 바로 극장으로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역시 선택하길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고요. 제가 언제나 홍상수 세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시퀀스인 음주 장면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극중 권혜요 배우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작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언젠가 또다시 홍상수에 대한 욕구가 깊어지는 순간이 올 것 같고요. 그때 그의 작품 리뷰를 하기를 고대합니다. 5위 미키 세븐틴 봉준호. 아무래도 기생충의 성취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이 작품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평론가들에게는 수작이라는 평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일반 관객분들에게는 기생충만큼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약간 좀 표현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괜히 좋은 영화? 라는 느낌이 드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관람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장면 하나하나가 눈에 선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굳이 꼽아본다면 연기일 것 같습니다. 그 대단한 마크 러팔로와 토니 콜렛이 앙상블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자기적이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튼 봉준호 감독의 작품답게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제가 리뷰를 했던 내용과는 또 다른 해석의 요소들이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4위 Father, Mother, Sister, Brother 짐자무씨. 제가 2025년 마지막으로 관람한 영화가 바로 이 작품인데요. 상영 후 너무 기분 좋게 극장을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단순히 좋다 수준이 아니라 담백하고 깔끔한 심지어 청량감까지 들더라고요. 이런 느낌은 패터슨 때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무튼 제가 자무씨를 처음 만났던 것은 꽤 오래전인데요. 전국보다 낯선 재개봉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자무씨의 매력을 완전히 느끼지는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도 쉽진 않지만 영화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덧 구력도 좀 쌓이고 자무씨의 작품들을 여러 편 만나다 보니 이제는 그의 신작을 절대 놓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는 8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 그러니까 최고상을 수상했는데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3위 그림자 군단 장피에르 멜빌. 개인적으로 정말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영화입니다. 이 작품 끝내준다는 이야기 말이죠. 4K 리마스터링 재개봉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개봉 첫날 극장으로 뛰어가 관람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멜빌의 영화는 사무라이 단 한 편만 본 상태라 창작자와 그의 세계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멜빌의 최고작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실제 레지스탕스 출신인 감독 멜빌의 극사실주의,
자유를 염원하는 집단의 사라진 휴머니즘이라는 아이러니 등이 기억납니다. 약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처음부터 봐도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기다리던 장르가 두 개 있습니다. 멜로 그리고 첩보물. 그런 관점에서도 그림자 군단은 정말 좋았습니다. 곧 유승환 감독의 휴민트가 개봉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첩보 장르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군단의 연장선으로 그 작품도 기대 중이고 꼭 리뷰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2위 로마의 휴일, 윌리엄 와일러. 로마의 휴일은 영화를 관람하지 않았어도 제목을 들어보신 분들은 정말 많을 것입니다. 진실의 입에 손을 넣는 명장면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제가 딱 그런 관객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간 만나지 못하다가 70주년 기념 4K 리마스터링 재개봉을 하게 되면서 극장 관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의 휴일과 같은 대중적으로 유명한 고전 걸작에 대해 약간의 편견이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좋은 작품이겠지만 영화 미학적으로 쩔지는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리뷰 영상에서도 인용했듯 쇼생크 탈출 같은 영화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 로마의 휴일은 저의 선입견을 완전히 반전시켰는데요. 미학적으로도 끝내줬고요. 대중적인 재미도 뛰어났습니다. 클래식이라는 단어는 이런 영화를 수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줄 평으로 작성했듯 명불허전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이 작품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결말입니다. 로마 콜로나 궁전에서 펼쳐지는 조 브래들리와 앤 공주의 마지막은 깊은 여운을 남기는데요.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완벽한 결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 궁전을 걸어 나오는 조 브래들리 뒤로 방금 전까지 공주가 서 있던 무대가 보이고요. 그 장소에는 포커싱이 명확히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조와 관객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공주가 다시 나오지는 않을까? 라고 말이죠. 대망의 1위 어쩔 수가 없다 박찬욱. 정말 기다렸던 작품이고요. 기대만큼의 만족감을 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9월에 개봉했을 때 리뷰를 하면서 감히 올해 술 한잔의 최고작이 될 것이다 라고 진단했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작품은 박찬욱 감독의 장편 영화 기준 직전 작품인 헤어질 결심과 짝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그의 필모 중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치를 복수 3부작으로 엮는 것처럼 말이죠. 헤어질 결심과 어쩔 수가 없다는 박찬욱 감독 내면의 서로 다른 두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조금 재밌게 나누어 본다면 테토녀의 영화 대 에겐남의 영화 혹은 F의 영화 대 T의 영화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튼 허준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와 봄날은 간다가 팬들을 8월파와 봄날파로 나누었던 것처럼 저는 헤어질 결심과 어쩔 수가 없다를 모두 관람한 관객분들에 대해 결심파와 없다파로 구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저는 없다파입니다. 이 작품은 개봉 직후에 국내 평론가들에게 헤어질 결심만큼의 호평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호불호도 꽤 갈린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쩔 수가 없다만큼은 흔들리지 말고 지지해야겠다고 결심했는데요.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외국에서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본 게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해서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배우는 두 명이었는데요. 바로 손예진과 박희순. 사실상 어쩔 수가 없다는 만수의 하드캐리 영화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아내 미리의 차분한 톤이 영화 전체를 감싸며 진한 여운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것은 손예진 배우의 힘이겠죠. 선출 관련해서는 죽기 직전의 시퀀스가 계속 떠오르는데요.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만수와 대작을 하는 선출의 면면은 괴랄한 느낌까지 들면서 그 대단한 이병헌도 약간 밀리는 듯한 분위기까지 자아내더라고요. 손예진 배우는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요. 박희순 배우는 아쉽게 조연상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같은 영화로 조연상을 수상한 이성민 배우가 박희순이 받을 줄 알았다는 소감을 말하기도 했죠. 이렇게 뒤늦은 2025 술 한잔 베스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상 소개해드린 말씀과 조금 반대될 수도 있는데요. 영화를 오랜 기간 꽤 많이 관람하다 보니 점점 예전만큼의 설레임과 텐션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모든 일이 어느 정도 지나면 관성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손에서 놓고 싶지는 않는 힘이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로 올해도 슬로우 러닝으로 달려보려고 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